한겨울 폭설이 내리던 날, 저는 아들 상열이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며느리가 던진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죠. 그 가방마저도 30년 전 상열이가 대학 입학할 때 제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고 이틀 전에 퇴원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좀 계시다 가세요. 아들은 퇴원하는 날 30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간호사들 앞에서 효자 노릇하더니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부터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코를 막았습니다. 어머님, 병원 냄새가 너무 나네요. 옷 갈아입으시고 환기 좀 하죠. 그렇게 시작된 지옥 같은 이틀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앉았던 소파를 락스로 닦아냈고 제가 사용한 수건은 따로 빨았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올 때마다 쓱싹거리는 청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픈 허리를 붙잡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미안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라고 부를 때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도 쉿소리를 내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저녁이면 거실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도 점점 작아졌고 결국 소리도 없이 자막으로만 보게 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애들 생활 리듬이 깨져요. 며느리는 제 방문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밤중에 통증이 찾아와도 진통제 한 알 달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앓는 소리라도 새어나갈까 이불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가 며느리의 구두 소리였습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깨우고 상열이를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위한 아침 식사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방문을 똑똑 두드리고는 차가운 김치찌개 한 그릇을 놓고 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맞벌이라 사람을 구해야 할 것 같네요. 간병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머님 돈으로 내시면 되잖아요. 제 귓가에 들리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가시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걱정되어 문을 열었습니다. 허리를 짚으며 겨우 일어나 방문을 열었을 때 제 발에 걸린 작은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그 장난감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님,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며느리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새로. 됐어요. 이제 그만 가시죠. 며느리는 옷장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제 옷가지들을 마구잡이로 가방에 던져 넣었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집이 전쟁터가 됐어요. 애들 정서에도 안 좋다고요. 요양원에 모시면 될 걸 괜히 집으로 데려와서는. 쏟아지는 며느리의 독설에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키운 내 아들이 수술한 몸으로 갈 곳 없는 어미를 한겨울에 내쫓는 걸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상열이 안고 새우잠을 잤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장사하다 다친 허리가 지금도 이렇게 아픈데 그 아들은 침묵으로 저를 내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도 이제 한계예요. 눈발이 거세게 날리는 바깥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열아. 너가 정말 이러기로 한 거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습니다. 허리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그날, 저는 한 손에 들린 가방처럼 버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의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눈발이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의 집에서 쫓겨나는 이 순간, 하늘도 덩달아 차가웠던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에 눈이 쌓이고 낡은 가방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싹 텄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들과 며느리를 미워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대했던 것처럼 제대로 된 응징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제 방식대로의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병상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허리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밤 진통제를 먹고 잠들 때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고개 숙인 뒷모습이 30년 전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왔을 때의 환한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상열이를 키우면서 모은 재산이 20억이었습니다. 전셋집에서 시작해 조금씩 돈을 모아 장만한 이 집과 적금, 보험까지. 아들 앞에만 서면 자랑스러워하던 통장들이 이제는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깼던 적금 통장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면 상열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은 늘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건물주가 될 거예요. 그때는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대학 졸업하고 처음 취직했을 때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을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자마자 동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민영 씨가 집을 판다고? 아들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래. 그 나이에 집을 팔면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허리도 아픈데 정신이 아예 나갔나 봐.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돈으로 아들의 소원을 이뤄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가 상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말이죠. 부동산에 나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요즘 그쪽 상가가 좋답니다. 임대료 수익률도 괜찮고 자산 가치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들으며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찾았습니다. 상열이의 회사 바로 옆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허리 수술 비용으로 깬 적금 2천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그 돈이면 요양하며 몇 달은 더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고 보험을 해약하고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돈이 통장에 모였습니다. 수술한 허리를 부여잡고 은행에 가서 돈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시게요? 이 나이에 전세로 가시면 너무 힘드실 텐데. 은행 직원의 만류도 뿌리쳤습니다. 이제 제게는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상열이가 보게 될 건물주, 출근할 때마다 마주치게 될 그의 어머니,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올 그의 회사 앞. 생각만 해도 통쾌했습니다. 허리 수술 후 처방받은 진통제를 먹으며 웃음이 났습니다. 아들이 저를 내쫓은 것처럼 저도 그를 서서히 내쫓을 것입니다. 다만 제 방식대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전세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담은 제 가방처럼 이제는 작은 공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제 계획에 더 잘 맞았습니다. 건물주인 제가 월세 단칸방에 산다는 소문이 퍼지면 더 좋을 테니까요. 이민영 씨, 정말 집을 파신 거예요? 그 돈으로 뭐 하실 건데요? 이웃들의 물음에 저는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곧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테니까요. 제가 선택한 복수의 방법을,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건물주의 꿈을,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악몽이 되어가는지를. 상여리의 회사 바로 옆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지만 위치가 좋아 17억이 넘는 값을 쳤죠. 부동산 중개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임대료만 받고 사시려면 다른 곳이 나을 텐데요. 하지만 전 이 자리가 좋았습니다. 세입자들은 모두 장기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1층은 분식집, 2층은 학원, 3층은 인터넷 회사였죠. 건물주가 된 첫날 세입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허리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몸이었지만 꼿꼿이 허리를 폈습니다. 아침 6시 매일 건물 앞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바람을 맞으며 눈을 치우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화단에 시든 꽃잎을 정리했죠. 처음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진통제를 먹어가며 시작한 청소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출근하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눈을 치우다 보면 어김없이 그 시간이 됩니다. 아침 8시 반, 상여리가 출근하는 시간. 머리를 질끈 묶고 앞치마를 두른 채 빗자루를 들고 있으면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앞을 지나갑니다. 건물 앞 화단에 작은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봄이 오면 예쁜 꽃을 심을 자리도 정해두었습니다. 겨울이라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도 정성스레 다듬었습니다. 허리가 아파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신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여리의 회사에서 제 모습이 보이길 바라며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세입자들은 처음엔 불편해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청소하는 모습이 낯설었던 거겠죠. 게다가 허리 수술한 노인네가 매일 아침 쓸고 닦는 모습이 안쓰러웠을 겁니다. 어르신, 청소 아주머니 불러도 되는데. 아니에요. 이게 제 일상이 됐어요. 눈 내리는 날이면 더 일찍 나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나와 눈을 쓸었습니다. 미끄러질까 조심조심 걸으며 제설제도 뿌렸습니다. 손이 얼어붙는 것도 모르고 계단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30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상여리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식당 일을 했던 때, 그때도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 일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아들을 위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제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세입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이 건물 주인이래요. 아들이 회사 사장인데 집에서 쫓겨나셨대요. 허리 수술하고 퇴원했을 때 며느리가 내쫓았다던데.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건물 구석구석을 닦았고 화장실도 매일 청소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늘 깨끗했고 계단은 반질반질 빛이 났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청소하는 제 모습, 그 모습이 상여리의 회사에서 똑똑히 보이길 바랐습니다. 세입자들은 이제 제게 정이 들었는지 아침마다 인사를 건넵니다. 따뜻한 커피를 건네는 분식집 주인도 있었고
손수건을 선물하는 학원 원장님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전 그들의 동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제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상열이의 귓가에 맴돌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청소하는 제 모습이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띈 모양입니다. 저 할머니가 8억짜리 건물을 사서 청소부로 사신대요. 다른 곳에 투자하면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재산이 꽤 있는 분이신데 왜 저러시나? 아들을 벌 주려고 일부러 그러신다네. 처음엔 세입자들이 불편해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청소하는 게 좋을 리 없었겠죠. 아침마다 빗자루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은 늘 반짝거렸고 화장실은 깨끗했습니다. 겨울 눈이 내려도 제설 작업이 끝나 있었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항상 정돈되어 있었죠. 깨끗하게 관리되는 건물이 마음에 들었는지 점점 저를 반기기 시작했습니다. 1층 분식집 주인은 매일 아침 따뜻한 어묵 국물을 건네주었습니다. 2층 학원 선생님들은 출근길에 늘 반갑게 인사를 했고요. 3층 회사 직원들도 이제는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깨끗한 건물은 처음이에요. 할머니,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청소를 마치고 계단에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였죠. 상열이 회사의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저희 사장님 어머니 맞으시죠? 그날 이후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를 내쫓은 불효자 사장님. 점심시간이면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건물 앞을 쓸고 있을 때면 출근하는 직원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어떤 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열이의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활기찼던 직원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던 직원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1명, 2명 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들고 나오는 직원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회사에서는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부모도 못 모시는 사장 밑에서 뭘 배우겠어요.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나갔습니다. 상열이는 매일 아침 제 앞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도 점점 축 처져갔습니다. 저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업보가 있는 법입니다. 어미를 내쫓은 자식에게 닥칠 재앙은 제가 아니라 세상이 내리는 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아침 건물 앞을 쓸 뿐입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 자신이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4개월이 지날 무렵 상열이의 회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해온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이 왔답니다. 상열 씨, 우리가 10년을 거래했지만 효도도 못하는 사장과는 더 이상 거래하기 어렵네. 거절의 이유가 실력이나 신용이 아닌 불효라는 게 상열이에겐 더 뼈아팠을 겁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찾으려 해도 소문이 먼저 퍼져 있었죠. 어머니를 한겨울에 내쫓은 사람이라면서요? 그 사장님 맞아요. 거래하지 마세요. 회사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직원들은 줄줄이 퇴사했고 새로운 직원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남은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결국 남은 직원들마저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아침 건물 앞을 쓸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노동부 조사관들이 회사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밀린 월급을 받으러 온 전 직원들의 고성도 들렸죠. 그때마다 상여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건물을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밤 상여리를 다그쳤다고 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어머님한테 가서 빌어요. 이러다 회사 망하면 우리 애들은 어떡할 거야? 당신이 내쫓았어. 어머님이 먼저 우리 애들 정서를 망쳤잖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옆 건물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싸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당신과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고 합니다.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상여리가 자초한 일이었죠.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상여리의 뒷모습이 더욱 초라해져 갔습니다. 양복도 구겨져 있었고 구두도 닦지 않은 채였습니다. 어쩌다 마주치면 피하기 바빴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제 앞에서 한숨만 쉽니다. 저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상여리의 회사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는 하나둘 떠나갔고 신용등급은 바닥을 쳤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쓸고 닦는 이 건물 앞에서 상여리의 회사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미를 내쫓은 대가는 이렇게 혹독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벌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뿌린 씨앗이었을까요? 그저 매일 아침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이 상여리의 가슴에 꽂히는 비수가 되었나 봅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상여리의 회사는 결국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건물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내리는 가을비에 옷자락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때 상여리의 회사 앞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사무실에 몰려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돈 언제 주실 겁니까? 당장 나와 보세요. 고성이 오가고 물건이 깨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죠. 거래처에서도 수금하러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상여리 사장, 이러고도 장사하겠다는 거야? 보증수표가 부도났잖아. 당장 나와. 저는 빗자루를 든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40년 전 상여리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에서 장사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가을비가 내렸었죠. 하루 종일 비를 맞으며 장사를 해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에 간다는 생각에 그저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상여리는 달랐습니다. 회사는 경매에 넘어갔고 전세로 살던 집마저 빼야 했습니다. 이제는 사무실도 집도 없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런 상여리를 매일 아침 제 건물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까맣게 여윈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출근하는 아들의 뒷모습이 처연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구두는 닦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한때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더니 이제는 지하철로 출근을 합니다. 출근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아침 8시 반이던 출근 시간이 9시가 되고 10시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나타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변함없이 매일 아침 6시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건물 앞을 쓸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상열이었습니다. 비 온 뒤 축축한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은 채 상열이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도 못하는 아들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파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내쫓은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허리 수술한 지 반년도 채 안 된 몸으로 한겨울에 내쫓았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거니? 제 목소리도 덩달아 떨렸습니다. 회사도 잃고 집도 잃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지은 죄가 이렇게 돌아오네요. 상열이의 눈물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새벽 이슬과 섞여 자잘한 물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용서를 빌 수밖에요. 아들의 흐느낌 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어미의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진짜 뉘우침이 뭔지 이제부터 가르쳐주마. 그렇게 말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릎 꿇은 아들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전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고 싶다면 증명해 보여라. 그날부터 상열이는 저와 함께 건물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아직 달빛이 남아있는 시간에 나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늦게 나오곤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차가운 눈빛으로 빗자루를 건넸을 뿐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첫째 주는 힘들어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출근하던 사장님이 이제는 작업복 차림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나 봅니다. 새벽에 찬 공기를 맞으며 떨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열아, 저기 계단 밑이 더럽다. 화장실 변기는 솔로 문질러야 한다.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해라. 꼼꼼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른 시간에 나오기 시작했고 꼼꼼하게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실수를 해서 혼이 나면 변명하지 않고 다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상열이의 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입던 손이 이제는 물장갑에 익숙해졌나 봅니다. 때론 허리 수술한 저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하지만 전 봐주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상열이도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세입자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계단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세입자들도 이제는 상열이를 반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아들이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요. 아침부터 이렇게 고생하시네요. 3달째가 되자 상열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찾아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계단 청소도, 쓰레기 분리수거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때로는 퇴근 후에 다시 나와 야간 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날이면 전 몰래 건물 창가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청소하는 아들의 뒷모습이 어쩐지 대견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상열이는 막힌 배수구를 치우다가 온몸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전 처음으로 상열이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감기 들지 말고 이거라도 마셔라. 상열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네요. 그날 이후 상열이는 더욱 성실해졌습니다. 이제는 새벽 4시 반이면 나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을 위해 현관에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아주고 겨울이면 제설 작업도 꼼꼼히 해놓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전 상열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아들이 된 것 같구나. 그 말을 듣자 상열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0년을 키워도 이루지 못한 교육을 3개월의 빗자루가 해냈습니다. 초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불던 아침이었습니다. 상열이와 저는 여느 때처럼 건물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문득 상열이가 빗자루질을 멈추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짜 이상했던 것 같아요. 청소를 하다 말고 상열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걸 잃을 뻔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반성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세입자들도 상열이의 변화를 하나둘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1층 분식집 주인은 이제 아침마다 상열이의 목까지 어묵 국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아들이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요. 요즘 들어 건물이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 2층 학원 원장님은 퇴근길에 종종 상열이를 불러 세워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침마다 인사도 참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3층 회사 직원들도 이제는 상열이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에는 불효자 사장님 아들이라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상열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았고 제설 작업을 하면서도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입자들의 불편함을 먼저 살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현관에 우산 꽂이를 가져다 놓고 눈 오는 날이면 미리 나와 계단에 염화칼슘을 뿌렸습니다. 어머니, 옛날에 제가 부끄럽네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매일 아침 함께 청소를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늘어갔습니다. 가끔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장사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상열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던 이야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누라한테 연락했어요. 아직은 만나주지 않네요. 쓸쓸해하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야. 너가 변한 만큼 그 사람도 알게 될 거다. 날이 갈수록 건물은 더욱 깨끗해졌습니다. 어디서도 보기 힘든 깔끔한 건물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복수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아들의 회사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린 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을,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상열이와 함께 건물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죠. 상열아, 3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거다. 네? 3층 회사가 나간다는 얘긴 못 들었는데요. 그래.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너가 될 거니까. 상열이는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지만 다시 시작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너가 진정으로 변한 걸 봤다.
이제는 네 사업을 다시 시작해도 될 것 같구나. 상열이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게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주말마다 손주들과 함께 건물에 와서 청소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지켜서일까요? 이제 매일 아침 모자가 함께 건물 청소를 합니다. 주말이면 며느리와 손주들도 함께입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건물주라는 게 자랑스러운가 봅니다. 우리 할머니는 건물주셔. 이 건물에서 제일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야. 봄이 되자 건물 앞 화단에 꽃도 심었습니다. 며느리가 고른 제라늄이 예쁘게 피어났죠. 상열이의 회사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리한 욕심 없이 착실하게 시작했습니다. 예전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열이가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이번에는 같이 해보고 싶네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물어봅니다. 그렇게 아들을 벌주려고 하셨던 건가요?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벌이 아니라 교육이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니까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아들과 함께 건물 청소를 하고 며느리가 타온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손주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봄볕이 따스한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복수는 실패한 걸까요? 아니면 성공한 걸까요? 어쩌면 이게 진정한 복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과 명예를 앗아가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돌려받은 것 같으니까요. 잃어버렸던 아들의 마음을, 차가워졌던 며느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아들과 함께 건물 앞을 쓸며 생각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건 복수가 아닌 사랑의 교육이었다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돌아왔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아입니다. 올해로 72세가 되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0년 지기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그로 인해 제 노후가 어떻게 흔들렸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때론 오래된 인연이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론 예상치 못한 시련이 되기도 한다는 걸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 봄, 제 오랜 친구 김미란이 6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두근거렸답니다. 미란이와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죠. 하지만 미란이가 20살 때 미국으로 떠난 후로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의 생일만큼은 잊지 않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희미한 연결고리를 유지해 왔어요. 미란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날 우리는 동네 찻집에서 만났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그러다 문득 찻집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름진 얼굴과 흰 머리를 한 할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순간 미란이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하지만 그건 기우였어요. 미란이는 찻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알아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준아야 하고 부르는 목소리는 60년 전 그대로였어요. 우리는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눈물 속에서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매만지며 세월의 흐름을 실감했죠.
그날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란이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자세히 들려주었죠. 의사가 되어 큰 병원에서 일했다는 이야기,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란이의 눈빛은 여전히 소녀 같았지만 그 속에 깃든 깊이는 그녀가 겪어온 인생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이상하게 들뜨고 설렜어요. 마치 오래된 보물상자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 보물상자 속에 제 노후를 위협할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좋은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때론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 시련은 종종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오기도 한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우정은 1962년 국민학교 1학년 때 시작됐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미소가 지어져요. 아마 여러분도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 그러실 거예요. 그해 봄 미란이가 우리 반으로 전학을 왔어요. 전학생이 오는 날은 언제나 교실이 술렁이기 마련이죠. 하지만 미란이가 교실에 들어섰을 때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숨을 죽였어요. 그 당시 우리 마을에선 보기 드문 모습이었거든요. 긴 생머리에 하얀 레이스 칼라가 달린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마치 외국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모습이었죠. 선생님께서 미란이를 소개하셨어요. 자, 이 친구는 서울에서 전학 온 김미란이란다. 모두 친하게 지내주렴. 미란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왠지 모르게 미란이가 불쌍해 보였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미란이의 마음이 느껴졌나 봐요. 쉬는 시간, 아이들은 모두 미란이를 신기하게 쳐다보기만 했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미란이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나는 박순아야. 너의 짝꿍이 될 거야. 미란이는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안녕, 순아야. 나랑 친구할래?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미란이의 아버지는 미국 유학을 다녀오신 의사셨어요. 그래서 미란이네 집에 가면 늘 신기한 것들이 많았죠. 처음으로 코카콜라를 마셔본 것도 치즈를 먹어본 것도 다 미란이네 집에서였어요. 미란이는 제게 영어로 된 그림책도 보여주곤 했어요. 비록 글자는 읽지 못했지만 그 화려한 그림들을 보며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답니다. 순아야, 우리 나중에 커서 미국에 같이 가자. 미란이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미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미란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죠. 미란이는 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친구였어요.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놀고 꿈을 키웠죠. 미란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어요. 청소년기의 우정이란 게 참 특별하잖아요.
서로의 첫사랑 이야기도 나누고 가족 고민도 털어놓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면서 우리는 성장했어요. 미란이는 항상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죠. 하지만 인생이란 건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우리의 길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란이는 의대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저는 글쎄요. 그때 당시 저는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죠. 우리는 여전히 가깝고 돈독한 친구 사이였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저와 미란이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란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의 명문의과대학에 합격했고 저는 가정 형편 때문에 곧바로 취직을 해야 했죠. 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제가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했거든요. 그때 느꼈던 복잡한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미란이가 합격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야, 순아야. 나 의대 붙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란이의 목소리는 들뜬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왜 나는 저렇게 기뻐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해 여름 미란이는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미란이 아버지의 지인이 미국에서 의대 편입학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고 해요. 공항에 배웅을 갔을 때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순아야, 꼭 다시 만나자. 내가 보고 싶을 거야. 미란이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래, 미란아. 넌 꼭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나중에 내가 아프면 너한테 진료받으러 갈게. 우리는 서로를 꼭 아는 채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렇게 미란이는 떠났고 저는 고향에 남았어요. 처음에는 매일 편지를 주고받았죠. 미란이는 미국 생활의 새로운 경험들을 자세히 적어보냈고 저는 고향의 소소한 일상을 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지는 뜸해졌어요. 서로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어느새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몇 달에 한 번 연락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 무렵 저는 동네 양장점에 취직했어요. 재봉틀 돌리는 법을 배우고 옷 수선하는 일을 했죠. 일은 고되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으로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그러면서도 가끔은 미란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고등학교 동창에게 미란이 소식을 들었어요. 미란이가 미국에서 의대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인턴 생활을 시작했다더군요. 그 소식을 들으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미란이는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즈음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동네 철물점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가까워졌고 어느새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 날 미란이에게 청첩장을 보내려 했지만 미국에 있으니 포기했죠. 그제야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결혼 후 1년 뒤 저는 딸 지영이를 낳았어요. 품에 안긴 작고 여린 생명을 보며 끝없는 사랑과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다짐했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온전히 가족을 위한 것이 되었어요. 삶이 고단했지만 가끔 미란이에게서 오는 편지가 큰 위안이 되었어요. 미란이는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편지 속에는 늘 밝고 긍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했죠. 저는 친구가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제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제 삶에 감사하려 노력했어요. 건강한 딸과 성실한 남편, 그리고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 제게는 소중한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일기를 쓰다 보면 만약 나도 미란이처럼 공부를 계속했다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제 나이 40이 되었을 때 저는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지영이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했거든요. 처음에는 채소와 과일을 팔았는데 점차 반찬거리까지 취급하게 되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물건을 떼어오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죠. 힘들었지만 지영이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때 만난 이웃 상인 홍영자 씨는 제 둘째 언니 같은 존재였어요. 영자 언니는 저보다 10살 정도 많았는데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처지가 비슷해서 금방 가까워졌어요. 영자 언니는 제가 힘들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셨죠. 순하야, 너는 참 좋은 엄마야. 지영이가 커서 꼭 효도할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편 미란이는 미국에서 큰 병원의 의사로 성공했다고 해요. 가끔 보내오는 사진 속 미란이는 늘 화려하고 당당해 보였죠. 흰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미란이가 정말 의사가 되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부러움과 씁쓸함도 느꼈어요. 저는 여전히 시장 바닥에 앉아 채소를 파는데 미란이는 병원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가끔은 내가 잘못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영자 언니가 다독여 주셨어요. 순하야, 너의 인생이 미란이보다 못한 게 아니야. 너는 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알아? 그 말씀에 위로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고 틈틈이 반찬도 만들었죠. 손님들이 제 반찬을 맛있다고 칭찬해 주실 때면 그제야 조금 뿌듯해졌어요. 지영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우리 가게는 동네에서 제법 소문난 반찬 가게가 되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늘어났고 수입도 조금씩 나아졌죠. 그 즈음 미란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미국에서 큰 병원의 과장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편지 속에는 화려한 파티 사진도 몇 장 들어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쁨과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서글픔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미란이는 미란이의 길을 가고 있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둘 다 소중한 거지.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미란이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미란이는 정말 대단해졌다. 나는 여전히 시장에서 반찬을 팔고 있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지영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남편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저는 제 삶에 감사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어요. 미란이의 화려한 삶이 부럽기도 했지만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죠. 영자 언니, 단골 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 이들이 있어 제 인생은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었어요. 작년 봄 갑자기 미란이가 고향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60년 만에 귀향이라니 마치 꿈 같았죠. 알고 보니 미란이는 은퇴 후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다더군요. 미란이와의 재회날, 저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꺼내 입었죠. 약속 장소인 동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미란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란이를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화려한 보석과 명품 가방을 한 미란이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 보였거든요. 저는 순간 제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미란이는 그런 제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갑게 저를 끌어안았어요. 준아야, 보고 싶었어. 미란이의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에 제 마음도 녹아내렸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란이는 미국에서의 생활과 의사로서의 경험, 그리고 은퇴 후의 계획들을 열정적으로 들려주었어요. 저는 그저 듣기만 했죠. 제 소소한 일상이 미란이의 화려한 인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미란이가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준아야, 우리 함께 미국 여행 갈래? 내가 그동안 살았던 곳들을 보여주고 싶어. 미란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에이, 무슨. 나 같은 촌부가 어떻게 미국을 가. 제가 망설이자 미란이는 재빨리 덧붙였죠. 걱정 마. 경비는 내가 다 낼게. 너가 함께 가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미국이라니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가게는 어떡하지? 남편과 지영이는? 그리고 영자 언니는? 미란이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미란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죠. 그래, 가보자. 평생 단 한 번뿐일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제 대답에 미란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과 지영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내 둘 다 흔쾌히 허락해 주었죠. 엄마, 꼭 다녀오세요. 저희가 잘 지내고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지영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영자 언니에게 말했을 때는 언니가 오히려 저를 다그쳤어요. 준아야,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 걱정 말고 다녀와. 내가 너 가게 봐줄게. 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죠. 그렇게 저는 미란이와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죠. 이게 정말 현실일까? 내가 정말 미국에 가고 있는 걸까? 가슴 한편으로는 설렘과 기대가,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과 걱정이 교차했어요. 그때는 미처 몰랐죠.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곧 깨닫게 될 거예요. 미국에 도착하자 미란이는 절 호화로운 호텔과 유명 관광지로 데려갔어요.
처음 경험하는 호사에 정신이 얼떨떨했답니다. 뉴욕의 화려한 야경, 라스베가스의 번쩍이는 카지노, 그랜드 캐년의 웅장한 절경. 매일매일이 꿈 같았어요. 준아야, 어때? 재미있지? 미란이는 늘 제 반응을 살폈어요. 저는 그저 감탄사만 연발했죠. 미란아, 정말 대단해. 너가 이런 세상에서 살았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미란이가 절 만날 때마다 화려한 파티에 데려가고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절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은 내 고향 친구예요. 한국에서 오신 박순아 씨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저를 신기한 듯이 쳐다봤어요.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미란이가 절 자랑스러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왜 미란이는 절 이렇게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는 걸까? 왜 항상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걸 강조하는 걸까? 어느 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졌어요. 시장 바닥에 앉아 채소를 파는 제 모습, 반찬을 만들며 땀 흘리던 순간들, 지영이와 남편과 함께 밥 먹던 소소한 일상.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호화로운 생활이 정말 제가 원하는 건가? 미란이의 그림자에 가려 제 모습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 그때 옆방에서 미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 같았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문득 제 이름이 들려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그래, 한국에 가난한 친구를 데려와 우리 사업에 끌어들이는 중이야. 이 친구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방금 들은 게 뭐지? 미란이가 절 이용하려고 한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60년 지기 친구가, 그것도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미란이가 절 이용하려 한다니. 온몸이 떨렸어요. 배신감, 분노,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지영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 어서 돌아오세요. 마치 지영이가 절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란이에게 물어볼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여행을 마저 할까? 아니면 당장 한국으로 돌아갈까? 결국 아침이 밝았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거짓된 세계에 있을 수 없다고요. 제자리로, 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미란아, 나 오늘 한국으로 돌아갈래.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제가 말했어요. 미란이는 놀란 눈으로 절 쳐다봤죠.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가족이 보고 싶어.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미란이의 표정에서 죄책감 같은 게 스쳐 지나가는 걸 본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순 없었어요. 그날로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60년 우정의 종말, 그리고 제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다시 제자리로, 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공항에 마중 나온 지영이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지영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그저 지영이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 지영이가 보고 싶어서. 집에 돌아와 지영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미란이와의 우정,
미국 여행, 그리고 들은 이야기까지. 집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깊은 우울에 빠졌어요. 60년 지기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왜 미란이가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자 언니가 찾아왔어요. 순아야,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헬쓱해졌어? 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죠. 영자 언니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죠. 순아야, 너 친구 미란이 혹시 글로벌 땡땡이라는 회사 얘기를 하지 않았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언니는 어떻게 아셨어요? 아이고, 그 회사 다단계 판매 회사야. 요즘 노인들 사이에서 한창 문제가 되고 있어. 영자 언니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 글로벌 땡땡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업체였어요. 미국 본사가 있고 최근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요즘 한국의 시골 노인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대. 특히 해외에 연고 있는 노인들을 찾아다닌다더라. 영자 언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미란이가 절 이용해 이런 사업을 하려 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용기를 내어 미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60년 우정을 그렇게 허무하게 끝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란이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순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란이의 흐느끼는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미란이는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은퇴 후 사기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이 회사를 알게 되었고 고향에 돌아와 사업을 시작하려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절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여행을 제안했지만 점점 욕심이 생겼다고 해요. 난 너가 행복해지길 바랐어, 순아야. 하지만 동시에 나도 성공하고 싶었나 봐. 그 과정에서 널 이용하려 했던 거야. 용서해줘. 미란이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 연민,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졌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미란이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할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꿈에서 어릴 적 미란이와 함께 뛰어놀던 모습을 보았어요. 순수했던 그 시절의 우정이 떠올랐죠. 눈을 뜨고 나서도 그 꿈의 여운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란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미란아, 우리 얘기 좀 할까? 미란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그래, 순아야.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어릴 적 자주 놀던 동네 뒷산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미란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죠. 긴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날의 대화가 우리 우정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죠. 인생은 때론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는 걸 깨달았어요. 미란이와의 대화 이후 저는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3. 우정,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죠. 그동안 미란이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며 제 삶을 초라하게 여겼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우리 동네 골목길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20년 넘게 매일 지나다녔던 길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정겹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화분들, 골목 어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저녁 준비하는 냄새. 이 모든 것들이 제 일상이었고 제 삶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남편과 지영이, 그리고 이제는 대학생이 된 손주까지. 평범한 집밥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맛있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하며 가족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지영이의 직장 이야기, 손주의 학교 생활 이야기.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시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가짐은 달랐죠. 더 이상 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기로 했죠. 제가 만든 반찬으로 누군가의 식탁이 풍성해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시장에 도착하자 영자 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순아야, 얼굴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언니. 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더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과 더 따뜻하게 대화를 나눴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장사가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고 입소문을 타고 새로운 손님들도 찾아왔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미란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화려한 옷차림도 명품 가방도 없었죠. 그저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순아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너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알겠어. 미란이의 말에 저는 그저 웃음 지었어요. 미란아, 우리 이제 서로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자. 그 후로 미란이는 종종 제 가게에 들러 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손님들도 점차 미란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미란이도 이 소박한 일상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지영이의 생일을 맞아 특별히 외식을 하기로 했죠. 식당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을 때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아야. 고개를 돌려보니 미란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이고, 지영야 생일 축하한다. 우리 얼마만이야? 정말 시간 빠르구나. 이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옛 추억들을 나누었어요. 남편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자, 오늘 우리 지영의 생일을 축하하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가 즐겁게 잔을 부딪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미란이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어요. 순아야, 넌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화목한 가족이 있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우리 가족, 그리고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주름진 얼굴, 반찬 냄새 밴 옷, 거칠어진 손.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이고
제 자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미란이와의 우정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존중하기로 했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지원했죠. 제 나이에 무슨 봉사냐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지관에서 처음 맡은 일은 독거노인분들께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이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죠. 반찬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봉사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각자의 사연과 아픔이 있었지만 모두 꿋꿋이 살아가고 계셨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많았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답니다. 어느 날은 복지관에서 글쓰기 강좌가 열렸어요. 호기심에 참여해봤는데 이게 웬걸? 제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제 글을 읽어보시곤 말씀하셨죠. 박순화님, 정말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네요. 이걸 책으로 써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제가 무슨 작가라고. 하지만 선생님과 주변 분들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조금씩 글을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 이야기를, 시장에서의 에피소드를, 그리고 미란이와의 우여곡절을 솔직하게 풀어냈죠. 글을 쓰면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기뻤던 순간들, 후회되는 일들. 모든 것들이 제 삶을 이루는 소중한 조각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6개월 후 놀랍게도 제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되었어요. 처음 책을 받아들었을 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이름이 찍힌 책 표지를 보니 꿈만 같았죠. 책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특히 제 또래 어르신들이 좋아해 주셨죠. 순화 씨 이야기를 읽으니 우리 인생도 참 귀하구나 싶어요.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는 종종 강연을 다니기도 해요.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며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죠.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어요. 미란이도 제 변화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가끔 함께 강연을 다니기도 하죠. 우리의 우정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감동을 주나 봐요. 60년 지기 친구가 함께 서 있는 모습 자체가 힘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힘들고 고단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해요. 순아야, 넌 참 열심히 살았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늦은 때가 없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저처럼 평범한 시장 할매도 작가가 되고 강연자가 될 수 있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